부동산은 심리 싸움이잖아요. 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상승장이 올 때를 생각해 볼게요. 네. 상승장이 오는 거는 2014년, 2015년경이었거든요. 네. 부동산이. 네. 2008년도부터 부동산이 힘들어졌다가 2013년, 2014년까지 계속 힘들었어요. 네. 부동산 시장이. 그때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는 그때 네. 이제 경제방송이 있었는데 네. 저희 채널에서는 뉴스가 이런 게 나갔었어요. 네. 아직도 그 전문가들이 출연하면 뭐 부동산을 산다고?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정도까지 네. 부동산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사냐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한화증권, 하나 말고 한화, 거기에 이제 모 차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랑 같이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집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니까 전세를 얻었대요. 네. 그래서 아니 돈도 많은데 왜 전세를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유 전세 자금 대출 받고 나머지 다 주식 투자해야지. 지금은 이제 집으로 사는 시대는 끝났어. 이랬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내 집 하나 있는 사람들이 내 집을 팔고 전세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전세로 간 분들이 내 집 오를 때, 그러니까 아파트가 오를 때 다시 사신 분들은 괜찮은데 다시 못 사신 분들도 많고 그분들은 지금도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상승기가 올 때 한 번에 오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조금씩 상승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부동산은 군중심리라는 게 맞아요. 상승기가 올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20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경제신문을 보고 서점에 가면 부동산 코너를 항상 가요. 부동산 가격이 2008년도에 막 떨어졌다가 이 떨어진 게 가다가 2008년도에 오를 때 한순간에 오르는 게 아니라 확 오를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지방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지방에 서울은 그 당시에 투자가 힘들어서 지방에 소액 투자 같은 게 유행을 먼저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규제가 다 풀어진 상황이에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규제가 다 풀려 있었어요. 그 당시에. 차라리 서울 투자하는 게 맞다 그래 가지고 서울 투자를 막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그 느낌이 오는 거죠. 그 느낌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일단 뉴스에서 나오고요. 뉴스에서 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거의 다 찾아왔다. 거의 다 따라왔다. 사람들이 전세로 다 사니까 갭이 너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제 화랑이 올 것 같다는 뉴스가 오고 서점에 가면은 부동산 책이 많아져요. 그래도 가격은 금방 안 올라요. 근데 좀 이따 올라요. 한 템포. 그러는 것처럼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 떨어질 때도 한꺼번에 확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그 어떤 사람들은 빨리 정리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금방 오를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한 7년 정도? 거의 한 6, 7년 정도? 7, 8년? 그 정도 이제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2007, 8년부터 2014년 정도까지. 힘든 시기 올 때 한 번에 오진 않고 또 그런 이제 증세가 왔고 그런 증세가 왔을 때 빨리 털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존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다만 내가 내가 능력이 되는 정도로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 지켜가지고 그걸 지금까지도 이제 끌고 오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중간에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은 연락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실제로 전문가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았죠. 저한테 그 당시에는 커뮤니티가 뭐 닥터 아파트 뭐 부동산 써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닥터 아파트 유명했죠. 그런 데서 이제 자기가 이제 부동산 114.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 커뮤니티 게시판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어요. 그런 데서 이제 그 고수분들이 그 자기한테 와라. 그러면 뭐 설명해 준다 해서 막 스터디 모임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신 분들이 좀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빚을 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도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하고 버티면 된다. 아니면 뭐 세를 더 주면 된다. 거기서 못 버티게 되는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좀 무리하게 계약을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대출 종류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1주택자인 거를 유지해야지만 그 대출이 지속되는 대출도 있어요. 내가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은 토해내야 되는. 그런 대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출 같은 경우에 다른 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대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의 종류도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대출이 더 이상 안 나오는데 대출이 나올 줄 알고 미리 막 투자를 하는 거죠. 돈은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야. 시장이 좋을 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막 해주잖아요. 네네네. 지금과 같은 경우는 벌써 정부에서 많이 규제를 했지만 예전과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 같은 것들도 조금 대출 규제가 좀 늦었고 그냥 자기가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거는 뭐 꼭 지뢰를 밟을 수도 있는 거고 무피 투자, 풀피 투자가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저는 무피 투자, 풀피 투자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가 다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무피 투자라는 거는 돈이 안 들어간 투자하고 풀피 투자라는 거는 투자를 했는데 돈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투자금이 없이 투자를 했는데 내가 산 금액보다 전세금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이 회수가 되겠죠. 그러겠죠. 그런 게 이제 풀피 투자인데 처음에 그렇게 샀어도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면은 전세금이 낮아지는 거고 그리고 세입자가 나간다 그러면 그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내가 당장 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면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좀 적당히 그리고 내 투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게 내 투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게 더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장 변동을 버티면서 오래 가져가려면 그렇죠. 그리고 좋은 물건,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전세가랑 매매가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내 투자금이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A라는 물건을 살 때 대출이나 전세를 받을 때 50, 60% 내 돈 50% 정도 들어가고 이 정도 느낌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내 돈 안 들어가고 내 돈 한 10% 들어가고 전세로 90%도 해버린다. 그때는 좋아도 한 2, 3년 지나면 또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역전세난이 오거나. 예. 오히려 시작할 때 약간 힘들더라도 2, 3년 지날 때마다 전세금을 조금씩 올리는 재미가 훨씬 좋잖아요. 그쵸. 좀 갈수록 편해지는 게. 좀 낮게 시작했다고 해도. 근데 지금은 임대차 3법 이후로는 그거 올리는 게 또 어려워지니까. 그래도 조금씩은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5%씩은 올릴 수 있죠. 그렇죠. 리스크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현금 유동성 확보. 유동성. 내가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라 그러면은 2천만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20% 정도는. 20% 정도. 최소한 한 10% 정도. 어느 정도 내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를 다 쓰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많이 얘기하는 게 시세 차익용과 임대 수익용 부동산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용으로만 가지고 있거나 임대 수익용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부동산 투자할 때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 차익용, 임대 수익용으로 목적에 따라서 부동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안에서도 뭐 이건 이제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겠지만 아파트만 가지고 있거나 빌라만 가지고 있거나 상가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더 낫겠죠. 이거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유동성 확보에 대한 거를 지금 안정성 측면에서 필요하다라는 거를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현금 가지고 있으면 바보다. 근데 현금을 꼭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자기만의 투자 원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놀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놀려야죠, 그거는. 근데 그 돈을 놀린다 그래가지고 정말 현금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 있겠죠. 뭐 펀드나 뭐 CMA나 이제 이런 쪽이겠죠. 부동산 시세가 항상 오를 때는 사실 임대 수익용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이제 시세 차익용 부동산으로 좀 바꿨다가 만약에 침체기나 정체기로 들어선다. 이러면은 시세가 안 오르는데 그런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임대 수익용 부동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늘리는 게 좋겠죠.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물건 안에서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아니면 물건 자체를 좀 바꿔가는 것도 괜찮고요. 그 전세에서 월세로 바꿨다가 전세로 바꿨다 이렇게 해도 뭐 그렇죠. 그런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속 오를 줄은 몰랐어요.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예상보다 더 올라갔다는 거죠? 많이 계속 점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부동산 지금 이제 화랑기가 뭐 올해 정도면 이제 끝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규제를 너무 해버리는 바람에 공급이 없고 또 젊은이들이 너무 이제 두려워하니까 집이 없는 거에 대해서 또 뒤늦게 투자에 뛰어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또 부동산 상승기가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이게 두려워요. 이게 너무 오래 상승기가 가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어색한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면
그 실수요만 계속 실수요가 그렇게 넘쳐? 그러면 2013년엔 실수요가 없었던 건가? 지금 뛰어드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다시요? 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네.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네. 내 집 없어도 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저처럼 회사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집을 네. 사본 적이. 근데 그런 분들도 지금 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막 너무 놀랐어요. 그 전에 집을 사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집을 사본 적이 없대요. 네. 근데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대요. 그런 분들이 지금도 생길 정도로 이게 부동산 시장이 계속 뜨겁구나. 참 신기하다. 내년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내년은 지금 느낌상 뭐 임대차 뭐 법도 그렇고 해가지고 내년은 괜찮을 것 같고 네. 계속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꺾이는데 그게 이제 문제는 급격히 꺾이느냐, 네. 아니면 이제 천천히 꺾이느냐. 아니면 옆으로 계속 기냐. 예, 그죠. 네. 예.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그냥 답은 나와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거예요. 네.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조금 떨어져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그래프로 봐서는 그냥 올라 있는 거죠. 쭉. 네. 하지만 중간에 이제 조정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조정기가 이제 올 때가 사실은 됐는데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계속 상승하는. 예, 계속 그냥 상승하고 있는 거고 그냥. 지금 한 7년째 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계속 상승을 안 하겠죠. 근데 다만 이제 중간에 침체기나 조정기가 와도 네. 그 자기가 리스크 관리하면서 자기 캐파 안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살아남는 거고요. 네. 사실 아무 문제도 없죠. 뭐 좀 떨어져도 뭐 너무 자기 캐파보다 좀 가하게 네. 무리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레버리지 너무 많이 땡기시던가 네. 그런 분들은 이제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지금은 영끌의 타이밍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니죠. 예.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대단한 투자가 아니지만 네. 하락기를 봤기 때문에 상승기 때 나름 투자를 하는데 네.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좀 겁이 나서 하락하는 걸 봤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크게 돈을 못 벌지만 하락기가 와도 리스크 헤지는 되는 거고 자산은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좀 겁이 나는 게 상승기만 보셔가지고 너무 자기 능력보다 투자를 벌려놓으신 분들은 잘 되면은 이제 큰 부자가 되는 거지만 네. 만약에 이제 좀 충격이나 리스크가 왔을 때 무너지기도 쉽겠죠. 되게 고통스럽죠. 그러면. 그렇겠죠. 네. 제가 그 없는 돈에 진짜 옛날에 처음 거의 초기에 투자했을 때 제가 용인에다 투자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용인이 그게 살기는 좋은데. 그죠. 예. 근데 용인에 역전세가 한번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한 3천만 원 정도를 빼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책에는 빼는 얘기는 없었는데, 이상하다. 전세가 계속 오른다 그랬는데, 3천만 원이었으니까 뭐 다른데 제가 그때 한 달에 한 1,000 얼마 정도 벌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벌어서 떼워서 넣은 거예요. 그게 왜냐면 제가 그거를 그냥 풀로 다 샀으니까. 근데 그게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여튼 그런 게 만약에 그때 제가 지금보다 더 적게 벌 때인데 그때 그런 게 동시에 뭐 4-5채가 왔으면 큰일 나죠, 그럼. 예. 처음 겪어봤죠. 그런 것도 있구나. 그게 아주 잠깐이었거든. 그 다음에 이게 전세가가 계속 그 꽉꽉 차게 찍다가 그게 입주랑 물리면서 잠깐 이럴 때인데 거기에 만기가 맞으니까 그거를 또 세입자한테 아쉬운 소리 했다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고생을 정말 이런 상승장 속에 한 2달 정도 그랬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한번 그랬었죠. 그 리스크 관련된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더 덧붙이면요. 자산 관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의 기본인 것 같아요. 자산 관리요? 예. 자산 관리하는 능력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자산 관리 능력이라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가계부부터 쓰는 거고요. 그래서 가계부에서 시작해서 조금 더 크게 나가면은 본인 집안에 개인 재무제표를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 3가지. 저는 예전에 가계부를 열심히 썼거든요. 돈이 없을 때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약간의 자산이 생긴 다음부터는 그 손익계산서로 바꿨고요. 그리고 현금흐름표는 손익계산서를 조금 더 편하게 쓰는 방법. 그리고 개인 대차대조표는 내 자산과 부채, 순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그 한 장을 보면 딱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매달 말에 정산을 하죠.
말일 월정산하세요? 네. 저는 지금도 해요. 지금도 매달 말일에 혼자 네. 앉아가지고 엑셀로 네.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딱 발라져서 아시는구나. 예, 예. 그리고 그거를 쓸 때 또 약간 좀 팁을 드리면은 네.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고민을 해요. 오른 가격을 넣을까? 아니면은 혼자 보는 건데도 그건 자기 마음이죠. 내가 산 가격을 넣을까? 네. 오른 가격을 넣으면은 너무 네. 기분이 좋아. 내 자산이 네. 너무너무 부풀어져 있어요. 네. 근데 세금을 생각을 하면은 네. 내가 낼 세금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낼 세금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개인 이 재무제표에 네.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냐 생각했을 때는 아주 보수적으로 반영을 하던가 네. 아니면 산 가격에 적어놓고 팔아서 양도 차익이 생겼을 때 그 수익으로 잡는 방법 네. 이런 이제 방법이 있죠. 잠깐 화장실 좀 예, 그러세요. 네. 큰일 났네. 저 약속이 뭐가 따블이 됐나 봐요. 아이고. 일정표를 날짜를 한 주를 잘못 봐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하여튼 뭐가 해결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일정표만 따블돼도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불편한데 네. 진짜 그 아파트 투자 스케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예. 얽히는 경우 있지 않아요? 얽히는 경우 되게 많고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보수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 이게 아까 얘기한 거 중에 네. 이제 투자 원칙이 중요하거든요. 네. 저 투자 원칙이 있어요. 투자 원칙 중에 첫 번째가 네. 항상 수입의 40% 저금. 네. 이게 이제 투자 원칙 첫 번째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수입의 40% 저금. 수입의 40%는 저금한다. 예. 이거는 이제 근로소득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로소득. 예. 저만의 투자 원칙이 있어요. 네. 그런 거 중에 이제 자금 스케줄에 대한 게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현금 유동성 확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10%, 20%. 네. 그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유동성 확보가 안 되는 자금 스케줄이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냥 그 물건은 포기해요. 내가 땡기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분기, 예를 들어 3개월만 지나면 다시 원래 페이스로 돌아올 수 있어. 라고 해도 포기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도 욕을 많이 먹어요. 당신 때문에 돈을 못 번다고. 근데 저 스스로는 이제 그 리스크 했자는 거예요. 잘 돼가지고 문제가 없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저 혼자 정한 투자 원칙이고 그 물건 놓치고 자금이 정상적으로 흐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현금 유동성 확보한 다음에 다른 물건을 사도 네.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그냥 보낸다. 예, 아쉽지만. 좋은 물건인데도. 예. 지금도 아쉬운 물건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요. 그래서 투자 원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한 거고 워런 버핏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잃지 않는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제 투자 원칙이 많이 버는 것보다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꾸준히. 저는 한 120살까지 살 것 같거든요. 이대로 그냥 꾸준히 살다 보면은 자산이 조금씩만 늘어 있어도 한 100살 정도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이제 약간 그 농담 같은 얘기인데요. 그런 느낌인 거죠. 자금 스케줄을 무리하게 땡겨서 억지로 망가뜨리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투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락장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런 게 있었다. 부동산 투자는 매력적이에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매력적인 상품인 거고 부동산만 매력적인 건 아니에요. 네. 전 주식 투자도 열심히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직장인이니까 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직장인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직장인이 돈 벌려고 그러면은 주식과 부동산을 해야 돼요. 주식과 부동산 안 하고 월급만으로 부자가 되겠다. 힘들죠. 주식, 부동산 다 똑같아요. 특히 부동산은 장기적 우상향이에요. 내 집이 없는 사람이 내 집 사는 거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의견이 틀린데 제 생각엔 그렇다는 얘기예요. 꼭 내가 사가지고 확 오르지 않아도 사가지고 좀 떨어져도 나중에 가면 오르는 거고 내 집이니까 그거는 이제 언제 사도 되는 거고 다만 이제 투자 목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시기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청약을 너무 로또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이 그냥 제일 좋은 거고 무주택 세대주고 가점이 높다 그러면은 청약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청약하기 제일 좋은 시점인 거고 대기만 하면은 근데 대기가 너무 힘들잖아. 대기가 어렵죠. 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겠죠. 새 아파트가 너무 좋아지니까. 재개발이 투자금이 많이 들긴 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랑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투자금이 적게 들고 일단 공시지가가 낮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런 빌라나 주택을 산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실거주랑 좀 다르잖아요. 재개발은. 근데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재개발 지역에서? 예, 근데 실거주보다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투자 더 하고 싶다. 멸실된 다음에 사면은 취득세가 4.6%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일반 취득세죠. 그리고 무허가 건물 뚜껑을 사면은 무조건 4.6%예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 뚜껑이 더 인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무허가 건물 뚜껑이 취득세가 높다 그래가지고 안 샀는데 사람들이 안 사지는 않았죠. 하여튼 취득세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허가 건물 뚜껑은 취득세가 4.6%니까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지금 다주택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종부세란 말이에요. 종부세가 재개발이 그래도 빌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으니까 괜찮고 종부세가 가지고 있다가 팔 때 입주권이니까 중과 안 되거든요. 일반 가세로 팔 수도 있고 재개발은 관리 처분 된 다음에 매매가 안 된다 그래요. 하지만 강명 뉴타운이나 또 다른 데도 그렇고 관리 처분 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2017년 3월 이전인가? 2018년 3월 이전인가? 좀 헷갈리는데 어떤 시점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으면은 관리 처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가능해요. 가족이 있고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실입주 하는 거는 그건 좋지 않겠죠. 그러겠죠. 하지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나 싱글이고 돈은 좀 있는데 뭐 투자할 데가 없어. 이러면 재개발 같은 데 묻어두는 게 너무 좋겠죠. 다주택자라 그러면은 정말 이제 물건 수 늘리기에는 특히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늘린다는 거는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세금만 내는 거니까. 다만 다주택자라 그러면은 세금 벗어날 수 있게 좀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이제 재개발 뭐 멸실된 물건 혹은 부동산 투자를 한번 하면은 재미를 보니까 안 하면 불안한 것 같아요. 계속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뭐 예를 들어서 내 돈 뭐 2천만 원 있는데 2천만 원 갑자기 이제 투자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 2천만 원 전부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 5천만 원 정도 모은 다음에 2천만 원 투자를 하고 한 3천만 원을 일단 가지고 있고 이런 식의 그리고 또 공부를 한다면 좀 내용을 알고서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을 모으고 회사 생활 열심히 하면서 돈을 모으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생각보다 한 호흡 느리게 가도 된다. 그럼요. 우리가 뭐 다들 이제 120살까지 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수익 벌었으면 되는 거고 주위에서 막 말리는 사람들 꼭 얘기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이렇게 돋구는 사람들 막 이렇게 야 영끌 가자 이거를 또 들을 필요도 없고 뭐 누가 많이 벌었다고 그거 막 따라가려고 무리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게 되게 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저 아파트 투자할 때 그때 막 무리하고 이랬던 게 투자자 모임 같은 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가 뭐 얼마 했다 이러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페이스로 따라가다 보니까 좀 약간 그 현금 렉이 걸리더라고요. 주위에 보면은 이게 고수분들 너무 많고 잘 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듣고 참고만 해야지 너무 따라가려고 그러면 이제 가랑이 찢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내 주관을 가지고 내가 투자해야지 다른 사람 한 거 따라하다 보면 큰일 나는 경우도 있어요. 재개발 같은 경우도 좋은 거는 맞는데 내가 재개발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는데 재개발 투자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가 물건 샀는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입주권 안 나올까 봐 계속 전전긍긍하고 마음이 그냥 괴로워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안 팔아도 되는데 또 막 팔기도 하고 막 그래요. 팔 이유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든지 좀 자기가 알고 자기 주관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남한테 끌려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자산 관리라는 게 진짜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많이 퇴색됐어요. 이 자산 관리라는 게 저희 엄마 친구들이 자산 관리사 많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번에 뭐 종신 하나 들어라 이렇게. 자산 관리라는 말이 그쪽 업계에서 쓰는 말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퇴색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얘기하는 거는 내 자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강점이 있고 어느 부분에서 약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 그게 이제 자산 관리. 그 자산 관리가 안 되면은 자기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거를 딱
한 장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네네. 저한테 제 친구들이 자기 자산이 얼마래요. 너무 많은 거야.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실제 자산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사람들이 순자산과 자산의 차이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수익도 내가 얼마 버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손익계산서도 필요한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월급쟁이 부자 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물론이죠.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힘들 수 있어요. 네. 근데 월급으로 이 나온다는 엄청 큰 무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이 모르겠어요. 직장 생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직장 생활이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직장 가면은 재밌어요. 일하는 게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고 내가 일하면서 월급 받고 그 월급을 모아서 투자를 반복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1년, 2년 후에 부자는 못 되지만 10년, 20년 후에 부자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20년 후에 내가 부자가 된다라는 거를 믿지를 못하면 시작을 못 하겠죠. 그렇죠. 제 책 읽고 저한테 메일 주셨는데 그런 얘기 썼어요. 뭐라고? 자기가 40대인데 투자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제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투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일님은 투자하셨는데 전 투자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늦었다고 지금부터 하셔서 이제 20년 하시면 된다고. 그죠. 늦은 게 어디 있어요? 하면 되죠. 뭐. 안 좋은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죠. 뭐 지금부터 이제 공부해가지고 투자를 지속하면은 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산이 불어져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사임당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 옆에서 얘기나 하는 거지. 제가 뭐 제 채널은 사실 저가 하는 채널이 아니고 게스트분들 중심의 채널이기 때문에 저 영광입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제가 사람들한테 자랑해야 돼요. 사람들이 봤다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